안녕하세요. 차민성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조합 최적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반 휴리스틱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최적화, 그리고 최적화 문제의 딥러닝 알고리즘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일 세미나 내용 중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혹은 화면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금일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최적화와 조합 최적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첫 두 챕터는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최적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에게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 가볍게 설명해 달라고 해보았는데요. 핵심은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적화 문제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네, 최적화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 즉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제이고요. 이 옵티멀 솔루션은 문제의 목적이 되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최대화 최소화하면 안 되고 주어진 조건, 즉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해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문제이죠. 여기 화면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크게 어렵지 않게 x가 2일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최소화해야 하는 이 함수를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부르고 목적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이 x는 2라는 값을 최적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적해를 흔히 이렇게 스타를 붙여서 x 스타와 같이 표현하곤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지만 상황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요. 잘 보시면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던 전 문제와는 달리 이제 특정 구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의 범위도 제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어렵지 않게 이 범위에서 목적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x의 값이 3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최소화해야 하는 이 함수가 목적 함수, 그리고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의 함수값을 최소화하는 값을 최적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그민이라는 우리가 논문 볼 때 많이 나오는 기호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네, 아까 말로 쓰여 있던 내용을 최적화 분야에서 사용하는 수식 형태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소화해라. 무엇을? 이 목적 함수를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조건 하에서 여기까지가 최적화 문제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이고 이 목적 함수를 이 조건 하에서 최소화하는 x의 값은 3이다 라는 것이 최적해를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역이 실수인 경우 2차 함수 최소화 문제는 완전 제곱식 활용, 미분, 구간량끝값 비교 등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확정적인 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지만 식이 생긴 것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개수가 바뀌어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었고요. 이 문제는 실수 전체 범위 내에서 목적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최소화하는 x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방법으로 확정적인 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제한되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확정적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을 살짝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함수값을 최소화하는 문제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이고요. 근데 다만 x가 정수라는 제약 조건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그래프에서 저희가 전체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x값이 정수인 정해진 점들만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던 완전 제곱식, 미분, 구간 양 끝값 비교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일 때와 정수로 제한될 때 문제의 난이도와 접근에서는 큰 차이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차 함수의 예시를 통해서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역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와 접근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에까지 예시를 통해서 최적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해 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적화 문제, 그 중에서도 조합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를 챗GPT를 통해서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엄밀하고 깔끔하게 정의하고 구성을 좀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두 종류의 제품 1번, 2번을 생산하려고 하고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세 종류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 1번, 2번을 1리터씩 생산할 때 필요한 원료 소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1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리터당 원료 A가 2리터, B가 1리터, C가 1리터가 필요하고요. 제품 2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리터당 원료가 A가 1리터, B가 3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 1을 생산할 때 이익은 리터당 10달러, 2를 생산할 때 이익은 리터당 15달러라고 할 때 원료 A, B, C의 재고량이 각각 100리터, 80리터, 120리터로 제한되었다. 라는 상황에서 제품 1번, 2번을 각각 몇 리터씩 생산해야 전체 이익 Z를 최대화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적화 문제의 틀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제품 1번, 2번을 생산하는데 원료가 각각 이만큼씩, 1리터당 이만큼씩 필요하지만 저희가 재고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 이상으로 원료를 사용, 이를 넘어서는 원료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1번, 2번을 각각 몇 리터씩 생산할지가 저희가 해결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적해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익 Z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적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익 Z가 목적 함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이 실수인 선형계획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이익 Z를 최대화하는 것이고 X1은 제품 1번의 생산량, X2는 제품 2번의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과 원료 모두 액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의역은 실수, 그 중에서도 양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역이 실수인 선형계획법 문제는 어렵지 않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그냥 해를 구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그래프로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이제 저는 엑셀을 통해서 풀었지만 알고리즘적으로 풀 때는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나 아니면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 같은 널리 알려진 방법들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냥 최적화였다면 조합 최적화는 무엇일까요? 일단 조합 최적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의 부분 집합입니다. 즉 앞서 말했던 정의는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목적 함수, 최적해, 제약 조건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을 이제 컨셉추얼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조합이 문제의 목적 함수를 최대화, 최소화하는 데 가장 좋은지를 찾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포함할지 말지와 같이 이산적인 조건을 걸어야겠죠. 이런 컨셉에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능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후보가 이산집합에 속하거나 이산적인 것으로 변환될 수 있고 가장 좋은 해를 찾는 것이 목적인 최적화 문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수학적인 컨셉에서 이전 예시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렇게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x의 값이 정수로 제한될 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왼쪽,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쉽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지만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왼쪽이 별다른 조건이 없는 최적화 문제에 오른쪽이 조합 최적화 문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조건이 없는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그랬듯이 조합 최적화 문제에 대한 예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TSP 문제, 즉 웹환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K개의 지점이 있을 때 이 K개의 지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고 처음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찾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점 1번에서 출발했다면 2번, 3번, 4번을 모두 방문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dij, i부터 j까지의 거리라고 할 때 사이클의 전체 길이 z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방문 순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xij라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대상은 이제 xij로 표현이 되는 i번 지점과 j번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4번에서 1번을 방문한다고 하면 이 간선과 이 간선과 이 간선과 이 간선은 사용하게 되고 이 간선은 사용하지 않고 이 간선도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간선을 사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문제의 최적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로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변수들의 정수 조건이 끼는 바람에 일반적인 정의역이 실수인 LP 문제처럼 편하게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 최적화 문제의 상황입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는 TSP, MaxCut, PPP, MVC, MIS 등의 세부 클래스로 나뉩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는 현실 문제를 그대로 모델링 가능하고 현실 문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몇 명 할당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수 조건이 없다면 3.7명을 할당하는 것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수 조건은 현실 문제를 그대로 모델링하고 바로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는 이렇게 대부분 MIR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x 변수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 x 변수 중에 일부가 정수 조건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가 정수 조건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는 심플렉스나 인테리어 포인트 알고리즘과 같이 쉽게 확정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NP-hard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P-hard 문제란 다항 시간 내에 합리적인 해를 구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곧 문제 크기가 커지게 되면 현실적인 시간 내에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조합 최적화 문제의 접근에는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휴리스틱이란 현실적인 시간 내에 최적해를 구할 수 없는 조합 최적화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최적해 또는 최적해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할 만큼 좋은 suboptimal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 자체가 워낙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직접 만드는 핸드크래프트드 휴리스틱의 경우 문제에 대한 깊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문제 구조에 민감함 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신러닝 기반 휴리스틱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 알고리즘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조합 최적화에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 클래스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자 앞에서 보여드린 TSP, 웹환원 문제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TSP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시퀀스 모델링으로 모델링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SP 문제는 방문해야 하는 지점들과 각 지점들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지점들을 모두 한 번씩만 방문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저희 잘 보시면 최소 길이의 사이클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점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지점과 각 지점들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2번에서 출발해서 1번 거치고 4번 거치고 3번 거쳐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지점을 단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그 전체 길이가 최소가 되는 옵티멀 사이클을 찾는 것이 목표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SP 문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세퀀스 투 세퀀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인 각 지점의 방문 순서를 시퀀스로 보는 것이죠. 자,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지점들, 지점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집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집합을 어떤 모델에 태워서 이렇게 방문 순서를 뱉어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모델이 잘 학습된다면 이런 식으로 옵티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퀀스 투 시퀀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모델링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두 개의 시퀀스로 구성된 트레이닝 페어, 입력 시퀀스 P, 정답 시퀀스 CP로 구성된 트레이닝 페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입력 시퀀스 P를 입력받으면 정답 시퀀스 CP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학습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 아웃풋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입력 시퀀스 P의 요소를 하나씩 모델에 넣어주면 이 모델은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이 아웃풋 딕셔너리에서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찾아서 뱉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SP를 시퀀스 투 시퀀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점들은 집합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집합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우리에게 지점, 방문해야 될 지점이 4개가 있다는 아웃풋 딕셔너리에서 각 순서에서 방문할 지점이 어딘지 하나씩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죠. 상당히 나이스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델이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되었을 때 모델이 사전에 학습한 내용과 입력 지점 정보가 달라지면 어떡할까요? 즉, 학습할 때 사용된 아웃풋 딕셔너리 없는 새로운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정의된 아웃풋 딕셔너리를 기준으로 디코딩을 진행하는 모델은 방문 지점 순서를 뱉어낼 수 없게 됩니다. 즉, TSP 문제는 입력 지점의 수에 따라서 아웃풋 딕셔너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전에 정의된 아웃풋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이 방법으로는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포인터 네트워크입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2015년 뉴립스에 게재된 논문으로 2024년 5월 15일 기준 구글 스칼라 기준 3,500여 회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포인터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 포인터 네트워크는 기존 어텐션 구조를 변형해서 디코딩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단에서는 시작을 알리는 토큰과 각 지점의 정보가 순차적으로 입력되고요. 디코딩 단계에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입력 지점 중 가장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것을 다음 방문 지점으로 선택하고, 이 선택된 지점은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입력된 모든 요소가 선택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참고로 한 번 선택된 지점은 마스킹되기 때문에 다음번엔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코딩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웃풋 딕셔너리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지점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럭 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지점인 지점 5번이 추가되었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력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아웃풋 딕셔너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점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블럭의 수를 조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포인터 네트워크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단점은 포인터 네트워크의 학습 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본 논문은 포인터 네트워크를 지도 학습으로 학습시킵니다. 즉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최적해를 구해주고 문제와 정답을 모두 입력하여 지도 학습을 진행해야 하죠. 실은 최적해를 구할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휴리스틱을 개발하는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큰 사이즈의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으로 최적해를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해를 정답으로 하는 지도학습은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큰 사이즈의 문제의 경우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휴리스틱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큰 사이즈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브옵티멀 솔루션을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옵티멀 솔루션 대비 66%가 성능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서브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알고리즘의 성능 한계가 66%라는 것은 최적해에서 사이클의 길이가 100이라면 이 알고리즘은 사이클의 길이가 150이 되는 서브옵티멀 솔루션밖에 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옵티멀리티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거라도 레이블로 써서 지도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습한 모델은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성능 한계인 66%의 성능이 묶이게 됩니다. 지도 학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Neural Combinatorial Optimization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2017년 ICLR에 게재된 논문으로 2024년 5월 15일 기준 구글 스칼라에서 1700여 회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내용이 기존 지도학습으로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라는 모델 구조를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것인데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강화학습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본 논문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서치 스트라테지에 대한 연구도 포함합니다. 그럼 강화학습 기반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학습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강화학습의 학습 방식 중 액터 크리틱 방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보면 이러한데요. 그림과 함께 어떤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풀어야 하는 문제 SI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모델 포인터넷이 액터입니다. 이 모델은 문제를 입력받아서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파이 i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델은 이 예측한 경로의 길이를 로스로 삼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로스의 그레디언트는 직접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린포스 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근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퀴팅 네트워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퀴팅 네트워크는 문제 SI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LSTM 인코더, LSTM 프로세스 블록 그리고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 디코더를 거쳐서 이 문제 SI의 최단 경로의 길이의 기대값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BI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 퀴팅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이 그래프 SI를 입력을 받아서 이 SI라는 그래프 상에서의 최단 경로가 얼마일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은 널리 알려진 MSE 로스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MSE 로스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복잡한 과정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SI가 주어지면 이는 각각 액터인 포인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액터는 이 문제의 최단 경로가 무엇일지에 해당하는 순서 파이 i를 예측하게 되고요. 그래서 액터는 지금 1번, 3번, 4번, 2번 순서로 방문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크리틱 네트워크는 이 문제의 최단 경로의 길이 bi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틱 네트워크는 지금 이 그래프가 최단 경로가 325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액터에 대해서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그리고 크리틱에 대해서도 MSE 로스와 이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로스의 계산 과정에서 액터가 출력한 예상 경로 순서 파이 i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보시는 이 L 파이 i 바 SI는 이제 문제 SI가 주어졌을 때 출력된 예상 순서 파이 i의 경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리틱이 출력한 예상 최단 경로 길이 bi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크리틱이 예측한 bi는요, 액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터가 L 파이 i 바 SI를 줄이기 위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그 분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스들을 활용해서 액터와 크리틱은 각각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액터는 더 짧은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크리틱은 문제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며, 크리틱은 액터의 그레디언트의 분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RL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말하는 프리트레이닝과는 다른 개념이고, 이 논문에서 이 과정을 RL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에서 활용한 액터 크리틱 기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레디언트가 근사되는 과정과 베이스라인이 그레디언트의 분산을 줄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리인포스 알고리즘과 액터 크리틱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께서는 화면의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졸업생 박영준 선배님의 세미나 자료가 있고요. 이 세미나 이름은 액터 크리틱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스였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영상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딥마인드 데이비드 실버님의 유튜브 오픈 렉처 중 강의 하나, 그리고 릴리안 왕님의 기터브 블로그 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유튜브와 기터브 링크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핵심 요소 두 가지가 이제 RL 프리트레이닝, 앞에서 보여드린 RL 프리트레이닝과 서치 스트래티지였는데, 두 번째인 서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치 스트래티지란 이제 모델에서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지를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샘플링과 액티브 서치를 고려하는데요. 먼저 샘플링은 greedy 디코딩 대신 한 그래프 인스턴스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할 때 파라미터가 고정된 한 모델로부터 스토캐스틱하게 여러 솔루션을 도출을 하고 전체 길이가 가장 짧은 솔루션을 이 모델의 인퍼런스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액티브 서치와 같은 경우는 한 그래프 인스턴스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 한 모델로부터 여러 솔루션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샘플링 할 때마다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인퍼런스 하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서치 스트래티지를 살펴보기 전에 별도의 서치 스트래티지가 없는 greedy 디코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greedy 디코딩은 확률성 없이 확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 문제에 대한 답을 추론하는 과정의 일부인 모델이 첫 번째 지점을 입력받고 두 번째 지점을 골라야 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점이 모델에 입력됩니다. 이때 인퍼런스 과정이니까 모델은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되지 않고 프리즈되어 있는 게 원래 기본 컨셉이죠. 그럼 이 모델은 다음 지점들에 대해서 각 지점이 선택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것이고, 확률성 없이 확정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지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 전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것만을 고르기 때문에 추론 결과는 이 하나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greedy 디코딩입니다. 다음으로 샘플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과정의 일부, 첫 번째 지점을 입력받아 두 번째 지점을 고르는 상황인데요.
모델은 첫 번째 지점을 입력받으면 다음 지점의 후보들에 대해서 다음 지점으로 선택될 확률을 아까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되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지점 2번이 물론 선택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확률은 낮을지라도 확률이 0.05에 불과한 지점이 선택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베이스로 여러 번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모델의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인퍼런스를 해서 고정된 경로가 아닌 여러 경로가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퍼런스된 경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가장 길이가 짧은 경로를 인퍼런스 결과로서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결과 그리디 디코딩 대비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은 기존에도 로컬 옵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변칙을 주는 방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최적화 분야에서는 저명한 타브 서치나 시뮬레이티드 애널링 같은 것도 있고 최적화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는 유전 알고리즘에서의 돌연변이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딥러닝 옵티마이저에서 모멘텀이라는 개념으로 로컬 미니멈을 피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것들이 로컬 옵티마를 피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얻게 된다라는 작동 원리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방법, 샘플링 역시 직관적으로 그리디 디코딩보다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액티브 서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액티브 서치는 샘플링을 진행하면서도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앞에서 샘플링까지에서는 저희가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고정을 하고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 액티브 서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프리즈하지 않고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네, 알고리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액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입력 그래프 S,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 그리고 각종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진행하면서 파이라는 변수의 솔루션을 l파이라는 변수의 해당 솔루션의 길이를 저장해서 저희가 모델의 샘플링하는 것과 비교하고 이 변수를 업데이트하면서 알고리즘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포문을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줄은 아까 설명드린 샘플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한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솔루션을 뽑아내고 그 중에 제일 길이가 짧은 솔루션을 찾아서 파이j, lj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lj라는 현재 샘플링을 통해 얻은 솔루션의 길이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솔루션의 길이보다 짧다면, 즉 더 좋은 솔루션이었다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솔루션을 현재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솔루션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길이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RL 프리트레이닝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reinforce랑 몬테카를로 샘플링으로 그레디언트가 근사가 된 것이고요.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샘플링인데도 모델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한 업데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모델이 뱉어내는 이 솔루션의 길이들의 기대값이 낮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에서 아까는 이 베이스라인이 퀴팅 네트워크에서 계산된 BI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퀴팅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베이스라인 B 값들에 대한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통해서 이 베이스라인 B 값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n번만큼 반복되면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 포문이 다 돌아갔을 때는 이 파이와 L파이에는 이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솔루션 중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 그리고 그 솔루션의 길이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랜덤 솔루션보다 성능이 안 좋은 솔루션만 계속 나왔다면 이게 저장되기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샘플링 통해서 포문에서 얻어낸 솔루션 중에 가장 좋은 솔루션과 그 길이가 저장이 되어 있겠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 파이를 리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의 특징은 이제 액티브 서치는 샘플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액티브 서치가 진행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RL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없어도 저희가 괜찮은 솔루션이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Neural Combinatorial Optimization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의 업데이트의 강화 학습을 활용하면서 이제 지도 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치 스트래티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지도 학습 기반 방법론 또는 기존 다른 휴리스틱 대비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인터 네트워크는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그 한계는 모델의 구조상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 지점 입력 순서에 따라서 디코딩되는, 그래서 모델이 솔루션으로 뱉어내는 이 디코딩 결과와 성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TSP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set to sequence, 집합을 시퀀스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 지점의 입력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디코딩 결과와 성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즉 컨텍스트 벡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롱텀 디펜던시 문제 발생으로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attention, learn to solve routing problems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2019년 ICLR에 게재된 논문으로 2024년 5월 15일 기준 구글 스칼라에서 1300여 회 인용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만 앞의 논문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로 인해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STM 기반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 대신 그래프 어텐션 기반의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제안합니다. 즉, 그래프 어텐션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을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모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중 인코더입니다. 그래프 어텐션 기반 인코더 구조인데요. 보면서 익숙하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포지셔널 인코딩 없는 트랜스포머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 x1, x2, x3, x4라는 것이 각 지점에 대한 좌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에 대해서 MLP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의 인베딩으로 만들어주고 멀티 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n번 거치면서 각 노드에 대한 정보를 계산해서 노드 인베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몇 개 쌓느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각 노드에 대한 인베딩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노드에 대한 인베딩을 평균 때려서 이 그래프 인베딩이 구해지게 됩니다. 얘는 그래프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각 방문 지점의 입력 순서랑 관계없이 저희가 동일한 노드 인베딩과 그래프 인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중 디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디코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저장하고 참고하기 위한 컨텍스트 노드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이 컨텍스트 노드에는 아까 구한 그래프 인베딩,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베딩과 이전에 방문한 노드가 어디인지, 이전 방문 노드의 인베딩, 그리고 처음 방문한 노드가 어딘지에 대한 인베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텍스트 노드가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전에 방문한 데가 어딘지 처음 방문한 데가 어딘지 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학습 가능한 인풋 심볼을 이 자리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 인베딩이 포함되어 있는 컨텍스트 노드 그리고 방문하는 각 지점의 노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디코딩이 한 번 일어날 때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디코딩은 크게 두 번의 어텐션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어텐션은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이때는 컨텍스트 노드, 그러니까 현재 풀고 있는 문제의 상황이죠. 컨텍스트 노드를 쿼리로 사용해서 컨텍스트 노드와 각 지점 사이의 관계를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컨텍스트 노드의 값이 바뀌게 되고요. 반면에 각 지점의 노드는 별도의 계산 없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노드를 쿼리로 사용해서 다시 이 업데이트된 값이 바뀐 컨텍스트 노드를 쿼리로 사용해서 싱글 헤드 어텐션 계산을 수행하고 최종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지점을 이번 스텝에서 방문하는 지점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컨텍스트 노드의 경우 새로 구성되게 되는데 바뀌지 않는 전체 그래프 인베딩과 그 다음에 이전 방문 노드의 인베딩 그리고 처음 방문한 노드의 인베딩이 컨캣되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스텝에서 진행이 될 때 한 번 방문한 지점은 다시 방문하면 안 된다는 TSP 문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에 방문한 노드들은 마스킹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디코딩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인코딩과 디코딩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델의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Reinforce with Greedy Rollout Baseline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한 에폭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델 P세타가 있고 타겟 모델 P세타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은 앞에서 설명한 구조를 동일하게 갖지만 파라미터는 세타와 세타 베이스라인으로 서로 다른데요. 타겟 모델의 경우에는 에폭이 진행되는 동안 파라미터가 고정됩니다. 반면 모델의 경우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는 DQNS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델에서 샘플 롤아웃을 통해서 최적 경로를 예측하고 타겟 모델에서는 greedy rollout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적 경로를 예측합니다. 샘플과 greedy의 차이는 아까 말한 확률성이 있냐 없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확률성이 있는 인퍼런스가 샘플, 없는 인퍼런스가 greedy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로 pi baseline, 자 이제 다시 타겟 모델을 통해서 나온 pi baseline이 그레디언트 계산 시 분산을 줄여주는 아까의 베이스라인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윈포스 알고리즘을 통하여 LPi를 줄이기 위한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pi는 모델에서 샘플 롤아웃을 통해 도출된 것을 베이스라인이 되는 pi 베이스라인은 타겟 모델로부터 그레디를 통해 얻은 것을 활용합니다.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에폭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난 일을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한 에폭의 마지막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P세타의 경우 에폭이 진행되면서 파라미터 학습이 진행되었고 타겟 모델 P세타 베이스라인의 경우 에폭 진행 동안 파라미터가 고정되었습니다. 이때 각 모델의 성능을 가지고 one-sided paired t-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학습된 모델이 고정된 베이스라인인 타겟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세타 베이스라인을 세타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이번 에폭에서 학습된 모델을 다음 에폭부터는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베이스라인을 갱신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다음 에폭으로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그래프 기반 구조와 강화학습 기반 파라미터 최적화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다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 또는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방법론들과 달리 입력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노드 인베딩 및 결과를 획득할 수 있어서 논문에서는 러닝 이피션시가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TSP 문제는 엄밀히는 set to sequence 문제라서 입력 순서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TSP 문제 본질에 보다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렬 처리가 보다 용이해졌고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 방법론들은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프 기반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스케일러빌리티 포텐셜이 향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일 세미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최적화 문제 그리고 조합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2019년 논문인 Attention Learn to Solve Routing Problems가 등장할 때까지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머신러닝 기반 휴리스틱스의 등장과 이전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핵심 알고리즘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퍼를 리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셋 다 너무 좋은 논문이라서 금일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